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도 제거했습니다.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 주택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1년보다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거래량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제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1951년생인 김 후보자는 20, 30대 시절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노동 환경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경기도지사는 2번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더 낮은 곳으로 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사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 울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도 제거됐습니다. 신임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티몬 위메프 사태 수습이 취임 후 첫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주 일본 대사에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임명돼 있습니다. 박철희 신임 주일 대사는 일본 연구에 전념해온 한일관계 전문가로 서울대 일본연구소장과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후임 국립외교원장엔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형찬 신임 외교원장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외교원 위상 강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주 호주 대사에는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친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이 티몬과 위메프로 촉발된 사태가 다른 쇼핑몰까지 확산하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기업인 휴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와 AK몰 등 다른 쇼핑 플랫폼들도 계열사로 갖고 있는데요.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다른 계열사들로 확산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판매사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판매 중단에 나선 겁니다. 인터파크 도서는 주요 판매사인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당분간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인터파크 커머스에 상품을 납품한 일부 판매자들의 정산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걱정인데요.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판매 대금 규모가 2,100억 원이 넘는데요.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거래분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부도 상황까지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정부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늘리고 각종 세금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게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요? 네, 이 소비자들은 결제가 이루어진 카드사나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 취소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결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실제 구매 내역과 상품 배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환불을 해주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구매 정보가 제때 넘어오지 않아 환불이 지연되거나 이 환불을 티몬과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하는 일부 사례도 이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영업 관리 감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은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길게 설정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또 모기업의 계열사 대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전자상거래 영업 관리 감독상의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티몬과 위메프 사태 그리고 정부 대응을 알아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과 분양 실적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분양 건수는 21,655가구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9.5% 늘었는데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11만 2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건설 공사에 들어간 주택 착공의 경우 지난달에만 2만여 가구로 25.5% 늘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4천여 가구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미분양이 9,900여 가구로 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반면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과 준공 물량은 1년 전보다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23,886가구로 1년 전보다 35.3% 줄었고 준공 실적은 약 13,000여 가구가 줄어 26.6%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 들어 6월까지 준공된 누적 물량은 21만 9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6.3%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수도권에서는 20%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방의 경우 5.4%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9.6%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공급의 경우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착공 대기 물량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약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 인천 계양의 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9월 최초 분양,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근 시세의 90% 이하로 저렴한 든든 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아파트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용적률 혜택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급 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정원이 검경과 공조해 중국에 기반을 둔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사칭에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주로 구사했는데요. 편취한 금액은 14억여 원에 달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도형을 하나씩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될 만한 거, 통장이라든지 체크카드를 양도하셨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한 남성이 수학이 넘어 상대에게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 우선 중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 쪽에 기록에 남아야 돼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이 남성은 피해자가 통화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국정원이 검경과 공조해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30대 중국인 이모 씨와 30대 한국인 최모 씨로 검찰,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14억 원 상당의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범행 시나리오를 토대로 통화하고 신원이나 연봉, 대출 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가짜 구속영장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규격화되고 체계적인 수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추적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경찰에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하고 미끼 문자 대응 강화, 대포 통장 유통 차단에 박차를 가합니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9개 도피 사범 검거 작전을 벌이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해외 원점 타격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달에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는 주산지에서 다시 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과와 배 등의 과일도 평년 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 양촌면의 상추 농가. 7월 10일 양촌면에 하루 동안 192mm의 비가 내리면서 이곳에서 자라던 상추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국내 상추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상추 주산지 논산. 당시 내린 집중호우로 이곳을 포함해 관내 상추 재배 면적의 약 35%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상추 공급량을 회복하려면 상추를 다시 심는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던 상황. 물이 빠진 비닐하우스엔 상추가 다시 심겨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 다시 심긴 상추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요. 여름철 상추는 밭에 심긴 후 20일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촌면에서 피해를 입은 상추 농가 대부분이 상추를 다시 심은 상태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설에 여러 작업 절차를 거쳐서 재정식을 하는 비율은 지금 한 80% 정도 이루어졌고요. 7월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이곳 논산뿐만 아니라 익산의 상추 농가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30일 기준 적상추 100g 소매 가격은 평년보다 약 30% 올랐습니다. 청상추 100g은 평년보다 약 50% 올랐습니다. 정부는 7월 중순부터 상추를 다시 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상순에는 상추 공급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한 70% 정도 재정식 완료했다고 하기 때문에
8월 10일 지나서부터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햇사과에 이어 햇배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배 작황이 양호하다며 전년보다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신고 품종이 본격 출하되면 시장 공급이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배를 포함한 주요 과일이 평년 수준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확기까지 생육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이 진행됩니다.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올해는 4천여 곳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전적인 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을지연습은 올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진행되는 정부 차원의 훈련으로 1년에 한 차례 실시되고 올해에는 약 4천여 개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안보에 있어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실전적인 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된 을지 프리덤 실드로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위기 관리와 전시 전환 절차 등을 숙달하고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공무원 필수 요원에 대해 불시에 비상 소집을 진행합니다. 또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도로나 전력 등 실제 피해 상황을 가정한 1기관 1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출도 훈련과 전쟁 발생 시 수용 구호 훈련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도 시행됩니다. 한 총리는 훈련 기간 불편함을 잠시 참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한미 대량살상 무기대응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WMD 대응을 위해 서울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과 미 국방부 리처드 존슨 핵 WMD 대응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의 핵 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 WMD 능력이 한반도를 비롯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북한의 핵 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적 위협 감소, CTR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등 영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WMD 공격 시 동맹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와 전쟁 수행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실시한 한미 핵 화생방 분야 도상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며 한미 유관부대 간 교류,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가 북한의 핵과 WMD 위협 대응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를 타고 다닐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가면 스스로 멈춰서고 구분길에선 알아서 속도도 줄이는데요. 정부는 2027년에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인 4단계 주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오르고 깜빡이를 켠 버스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돌발 상황에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실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는 오토바이나 불법 주정차 등 위험한 구역에서만 수동으로 운행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자율주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커브길을 돌 땐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시 멈춰섭니다. 안전하게 맞춰서 이제 또 절자리에는 잘 이렇게 부드럽게 쓰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요. 좀 급정거 비슷하게 할 때 약간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인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율주행 고도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 특례 기업도 지정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영상 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상 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 처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보행자 인식 오류율을 개선하는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성능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중 기업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배우들이 마치 연기하듯이 책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생생할까요? 연극 배우들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책을 읽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연극 배우들이 객석에 앉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책을 낭독해줍니다. 책을 통해 함께 삶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치유, 문화체육관광부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실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5단계의 감정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의 감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수용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꿀 건데 뭐. 내일 새 안경 미리 맞추지 뭐. 연극 배우들의 낭독 후에는 노인 장애인 참가자들도 배우들과 함께 직접 작품을 낭독해보고 여기에 담긴 의미, 가치와 서로의 삶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외롭고 소외당하고 또 요즘은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 문체부는 올해부터 전국 100개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독서와 글쓰기, 체험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 연극 배우들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은 전국 20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보협력 강화 합동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사이버 안보 업무를 수행 중인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사이버 안보 전략 이행을 위한 100대 실천 과제를 협의했습니다. 왕 차장은 세계 곳곳의 국제 해킹 조직이 우리 국가 기밀과 첨단 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고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정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행안부는 혁신위가 다양한 시각에서 디지털 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뿐 아니라 행정과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새로운 시각에서 디지털 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이나 아동학대, 마약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공익신고 건수는 총 742만 건으로 법 시행 후 역대 최다였는데요.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대다수였고 특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공익신고도 늘었는데요.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도 총 9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서 한 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간 예납.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 실적을 결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도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11월 4일까지로 연장되는데요. 신고 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이 플랫폼이 수취하는 중개 수수료율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시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3개사로 이들 플랫폼은 매 반기마다 대출 상품 유형별, 금융업권별 중개 수수료율과 제휴 금융회사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대환 대출 상품의 중개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가 가장 낮았는데요. 업권별로는 은행권 중개 수수료율이 0.06에서 0.09%로 비교적 낮았고 제2금융권은 0.25에서 1.3%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출 갈아탈 때 앞으로는 상품만 비교하지 말고 중개 수수료도 함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혹시 이런 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큰일이 난다는 협박에 가까운 이 문구. 실은 산하 제한이 국가적 과제였던 1964년에 실제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었던 공식 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아이를 너무 낳지 않아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표가 버젓이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변화된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철진한 표와 같은 제도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60여 개가 있는데 이 중 66%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은 폐교와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서 인구 유입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소유라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다 보니 흉물스런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이런 규정들이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기존의 대여 방식이 아닌 지자체에 모두 무상으로 넘겨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물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시설을 지을 땐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례 26건을 지체 없이 시행해서 지역 소멸을 막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인데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새로운 정책의 발목을 잡는 나 때는 말이야식의 숨은 규제들. 정부의 정리 작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철진한 표어떼기였습니다.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60년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단순히 24조 원 규모의 건설비를 넘어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데요. 원전의 최대 운영 수명이 약 60년인 점을 고려해 원전의 운영과 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와 맞먹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건설비와 원전 운영, 관리 사업을 합하면 경제 유발 효과는 48조 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원전업계에선 중형차 174만 대, 30만 톤급 LNG 운반선 128척 이상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는 분석인데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이 체코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계약을 맡게 되고 또 팀코리아에 소속된 여러 기업들이 설계와 시공, 핵연료, 시운전 등 원전 건설과 또 운영 업무 전체를 공급하게 됩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원자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요. 발전 건물과 터빈, 연료 공급 등 각종 주변 산업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주 전에 한수원 단독이 아닌 이 팀코리아가 뛰어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수주로 2029년 착공부터 향후 최소 17년 이상의 일감 공급이 예상되는데요. 원자력 설비를 책임지는 업체의 경우 주 기기와 주 설비 공사로 무려 8조 5,480억 원의 공사비를 따낼 전망입니다. 최종 경쟁자이던 프랑스가 유리하리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팀코리아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꼭 최종 계약 체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수주 소식으로 원전 중소 중견기업들 사이에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에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공급을 맡게 될 국내 대기업이 협력사에 부품 발주를 넣으면 일감이 생겨나고요. 또 발전소의 진동 감시 시스템 제작 업체들의 경우 원전을 짓고 난 뒤 장기간 유지 보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한 체코가 대형 원전은 물론 차세대 원전 모델인 SMR 건설에도 관심이 큰데요. 현재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SMR 사업 경쟁이 팽팽한데 이번 수주로 한국도 속도를 낼 여건이 갖춰진 거죠. 체코를 넘어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SMR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초격차 원자력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원전 건설의 필수적인 기술은 뭘까요? 뭐니 해도 바로 용접. 이 용접 기술은 원자력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원자력 설비 대부분이 매우 두껍고 또 다양한 소재를 상호 접합해 제작되는 용접 구조물이기 때문이죠. 특히 핵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로 방사선 누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설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정말 많은 안전 계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 플랜트에 비해 배관 계통이 매우 복잡한 만큼 많은 용접 부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유럽에서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외에서 원전 건설이 활발한 프랑스는 숙련된 용접공의 부족으로 고질적인 건설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국내 용접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정상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40년 이상의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수주 사례도 보유한 만큼 우리 기업과 엔지니어들의 용접 기술력은 탄탄합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의 계획이 있는 와중에 이 용접공 부족이라는 약점 해결에 집중할 때 한국 기업들이 제2의 원전 수주 호황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 중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서울과 세종이 26도로 시작해 낮엔 서울 33도, 세종 3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2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3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내일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고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예상됩니다. 모레 금요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곳곳으로 소나기가 많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가 지나가니 이른바 극한 더위로 불리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두 개의 고기압이 동시에 형성돼서 마치 이불 두 겹을 덮은 듯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올 여름 전례 없는 극한 더위가 길게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